안녕하세요. 2019년 8월 20일입니다. 어제 19일 월요일날 요즘에 계속 그 사법농단이라고 해서 대법원장, 대법관들, 판사들 재판받고 있는 그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 어제는 신강열, 조희연, 성창호 세 판사들의 첫 재판이 열렸었어요. 그 전까지는 준비 기일이었고 어제가 처음 열리는 거였는데, 어제 이제 처음 재판이어서 그런지 또 번호표를 나눠 주는 재판이었었어요. 저는 조금 이제 한 몇 번 정도 늦었는데, 가니까 그 자리는 다 찼고 뭐 한두 자리 남아 있어서 제가 이제 들어가서 앉았는데, 기자들이 한 20명 정도로 온 것 같았어요. 그 뭐 법정이 425 법정이라 굉장히 좀 작았었어요. 그랬는데 기자들이 한 20명 정도 왔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변호사들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몇 명 와 있었고, 그래서 방청객은 저하고 얼굴 모르는 좀 젊은 사람 한 3-4명 이렇게 있는 재판장이었었어요. 갔더니 법정이 작아서 신강열 부장판사, 당시 부장판사, 그다음 조희연 판사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들하고 이제 이쪽 오른쪽에 방청객에서 바라보면서 오른쪽에 앉아 있었는데, 성창호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 그러니까 방청객들하고 같이 이렇게 앉아 있는 이런 식으로 좀 앉아 있어 갖고, 제가 이제 뒷모습을 성창호 변호사의 뒷모습, 성창호 판사의 뒷모습을 봤었죠. 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도 계속 제가 얼굴을 살폈는데, 신강열 뭐 부장판사나 조희연 판사나 조금 뭐 그런 대로 조금 여유는 좀 있었다고 하는데, 여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긴 했는데, 성창호 판사 같은 경우에는 옆모습이긴 했지만 굉장히 경직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당연히 뭐 성창호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사건이 뭐 그 사법농단 이런 재판이 시작되기가 좀 한참 후에 뭐 다들 뭐 제 자신도 생각을 하기에 김경수를 2년 때리고 법정 구속했다는 어떤 그런 괘씸죄 때문에 이 사건으로 끼워 넣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다른 재판 같은 경우는 다 지금 직권남용 권리행사방인데, 신강열, 조희연, 성창호 이 세 사람은 공무상 비밀 누설이에요. 그 검사들의 공소 내용도 굉장히 짧았어요. 간단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거기서 보면은 정운호 2015년도에 기소된 정운호 화장품 회사의 회장, 뭐 회장이라고도 하고 사장이라도 하고 뭐 자기가 주인이니까. 그랬는데 이 사람 사건에 대해서 신강열 부장판사가 사건에 대해서 이제 보고서를 올리라 이렇게 한 것이 이게 기밀 누설이라고 해서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온 거예요. 이제 그 당시에 조희연 판사나 성창호 판사 같은 경우는 영장 전담 판사였고, 그래서 이제 신강열 부장판사가 이 사건에 대해서 보고서를 받아갖고 이것을 조희연 법원 행정처 차장한테 올렸다는 게 이제 이 사건이 된 거예요. 결국 뭐 사법농단이라고 한 것이 양승태 대법원장을 잡고 거기서 주된 일을 했던 법원 행정처의 임종원 차장을 잡는 게 목적이니까, 그렇게 이제 이 사람들을 잡으려면 이 사람들한테 보고서를 보낸 모든 사람을 다 이제 지금 잡아놓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정운호라는 사람이, 물론 저도 이제 화장품 업계에 있었으니까 2015년도에 이렇게 구속이 됐는데, 그 전부터 얘기가 많았었어요. 이제 이분이 뭐 2003년도에 화장품 회사를 만들어서 히트를 쳤었죠. 그래서 이거를 몇 년 하다가 사모펀드에 찾았어요. 제가 잠깐 봤더니 위키피디아에 봤더니 LG에다 팔았다고 하는데, LG에다 바로 판 건 아니고 사모펀드에 팔아서 한 5년 동안 사모펀드가 운영을 했었어요. 당연히 뭐 사모펀드야 이 사람들은 그 이름 그대로 회사를 굴려서 딴 데 파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정운호 회장이 이 회사를 내놨다고 했을 때도 저도 그때 왜 한국 사람들은 100년간은 기업을 안 만들고 이 모양을 하나, 그래서 제가 많이 붕괴를 했었고 본사에도 그런 보고서를 보냈었어요. 본사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뭐 로레알에 팔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마 로레알하고 아마 가격이 맞지 않아서
결국은 그것도 미국에 있는 교포들이라고 제가 얘기 들었어요. 미국의 교포들로 이루어진 그 사모펀드에 팔다가 이 사모펀드가 5년 정도 운영하다가 지금 LG로 판 그 회사들이죠. 하여튼 그래서 정운호 회장은 한 수백 만 원을 그때에 수백억을 챙겼다고. 하여튼 그때 개인이 혼자서 한 150억인가 한 이렇게 챙겼다고 그랬어요. 그게 2006년도 하니까 굉장히 큰 금액이었었죠.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돈을 그 동남아를 다니면서 특히 제가 들은 건 이제 필리핀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 필리핀 마카오 이렇게 다니면서 100억대의 그 도박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었어요. 업계에서는 아는 사람은 진작부터 다 알고 있었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건이 이 사람 이제 돈이 많으니까 부장 판사 출신의 최유정이라는 여자 변호사를 썼어요. 그러면서 변호사비를 50억인가 이렇게 줬는데 이 중간에 석방이 안 되니까 그 변호사비로 준 그 50억 중에서 30억인가 이렇게 돌려달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고 이 변호사가 면접을 갔을 때 폭행 사건이 일어나고 그래서 굉장히 소문이 크게 나고 그랬는데 이 정운호 회장이 하여튼 돈이 많아서 그런지 여기저기 돈을 많이 먹였어요. 판사고 검사고 여러 군데 먹였고 롯데의 면세점 건으로 그 신영자 회장한테도 1억인가 2억을 먹였어요. 저도 이제 그때 얘기를 들으면서 신영자 회장은 돈도 많고 자기가 면세점도 가지고 있는데 무슨 돈이 더 필요해서 그렇게 뇌물을 받았냐 이렇게 저도 비난을 하고 했는데 하여튼 그래서 신영자 회장은 그 건으로 감옥소에 가기도 하고 이런 사건인데 하여튼 정운 회장 건으로 굉장히 여러 사람이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건으로 검사가 기소한 내용은 이 건이었어요. 여기에 대한 이제 보고서를 달라 이렇게 해서 신강렬 그 부장판사가 이거를 임종원 씨한테 올렸다고 한 것이 이제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런데 이제 검사들이 공소한 내용을 읽고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들이 각 피고인에 대한 변론을 하고 그다음에 또 피고인들이 모두 진술 이제 첫 재판이니까 모두 진술하는데 굉장히 짧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준 것을 감사한다 이런 거는 다 공통을 하고 그래서 이제 직무 범위 내에서 일을 했고 이것은 전부 다 제가 되지 않는다 죄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재판 과정에서 밝히겠다. 근데 신강렬 조희연 성창호 말은 조금씩 달랐지만 다 이런 내용으로 자기 진술을 했었어요. 그리고 조희연 판사 같은 경우는 더 자세한 거는 변호사가 한 얘기로 가름을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받아 적을 것도 없이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검사들이 하는 얘기는 정운호 게이트의 법조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사건을 은폐 축소하기 위해 검찰 수사기밀과 영장재판 관련을 법원 행정지 전달한 혐의다. 그러는데 사건을 은폐 축소화했다는 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이 재판 전체적으로 제가 잘 모르긴 하지만 구태여 사건을 은폐 축소할 필요가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들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 변호사들 얘기는 이게 그 비밀 누설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고 했는데 이게 외부로 나간 문서도 아니고 외부로 빼돌린 문서도 아니고 법원 내에 있었던 문서기 때문에 이거 비밀 누설이 아니다. 이제 이런 걸 많이 주장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좀 관심 있게 들은 얘기는 판사가 이 재판을 물론 이제 이제 변호사들이 많이 주장을 했는데 검사들의 주장은 굉장히 짧았고 새 변호사가 이제 돌아가면서 서로의 이제 이게 죄가 없다 이렇게 많이 주장하는 가운데 이제 변호사들하고 검사들하고 또 이제 중간에 판사가 중재를 하는 그런 모습인데 좀 이제 많이 공방이 오갔었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판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임종원 법원 행정처하고 관련됐고 임종원 사건하고 관련돼 있는 거다. 또 대법원장 사건하고 관련됐는데 이 재판에서 유무죄가 판단 나기 전에 이 두 재판에서 유무죄가 판단 나기 전에 먼저 이 사건에서 인정을 하고 이 사람들의 유무죄를 판단할 수가 있겠냐. 이 재판이 먼저 끝나야지만 이게 유무죄를 때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 재판을 먼저 끝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임종원 양승태 재판에서 이 판결이 나와야지 하는 판단이 먼저 나와야지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이제 했는데 저는 이제 이 재판을 들으면서도 검사나 뭐 판사 이제 변호사가 이렇게 반론하는 거 이런 거 들으면서 이런 식이면 앞으로 위에 있는 사람은 밑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지도 못해요. 그리고 보고서도 쓰라는 얘기를 못하죠.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쓴 보고서가 누구한테 어떻게 갈지도 모르는데 보고서를 보고서 쓰라는 얘기 들으면 누구한테 어떻게 쓸 거냐고 다 물어서 확인을 받아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도 보고서를 써서 주면 안 되고 그냥 자기 일을 해서 보고서 뭐 그 일에 이제 조직 내에서 하는 것처럼 자기가 하는 일을 맡은 일이 있으면 맡아서 이제 보고서를 쓰든가 천년 그게 몇 달이든 되든가 그냥 보고서 쓰고 끝날 때까지 있다가 보고서 써서 보내면 그거 가지고 위에 있는 사람은 보고서가 뭐 몇 달이 걸릴지 그런 보고서 받아서 자기가 알아서 또 이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 일을 해야지 윗사람한테 보고서를 함부로 올린다든가 물어본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전부 다 지금처럼 공무 누설이 되는 거죠. 공무상 비밀 누설이 되는 거니까 아무도 지금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지금 이렇게 하면은 위에 있는 사람하고 아래 있는 사람하고 일을 어떻게 해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물어보지도 말고 각자 자기 일을 하고 밑에서 보고서가 올라오든가 말든가 위에서 뭐 일을 지시를 내리든가 말든가 깡그리 무시하고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조직인 거죠. 하여튼 그랬는데 이 판사가 얘기한 대로 임종원 차장 또 법원 그 양승태 대법원장의 재판이 끝나야지만 밑에 이제 줄줄이 이 재판들도 뭐 어떻게 때릴지 판단이 서는 거지. 지금은 뭐 재판을 한다고 해도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상태죠. 그래서 이 재판도 내용은 뭐 다른 제가 들어간 어떤 재판보다 이거는 정은호 게이트에 대한 보고서를 올렸나 공무상 비밀 누설이 되나 마나 이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심플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제 재판에서 보면은 판사들 아니 변호사들하고도 얘기를 하는데 어제도 보면은 임종원 씨의 USB 뭐 문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임종원 씨의 USB에 있는 문건이 뭐든 상관없이 이게 올린 게 보고서를 올린 게 공무상 비밀 누설이 되나 마나 하기 때문에 문건을 갖고 따질 것도 없죠. 어떤 문건을 올렸나 이런 거는 따질 필요도 없는 거죠. 정은호 게이트에 대한 보고서를 올린 것이 공무상 비밀이니까 비밀 누설이니까 그것만 따지면 되는 거지. 임종원 씨 USB 이거 무슨 상관이에요. 물론 뭐 임종원 씨의 USB에 있는 문건들이 이제 여러 부서에서 받은 여러 재판에서 받은 거고 그걸 양승태 대법원장한테 올려서 뭐 그걸 이제 결국은 청와대하고 거래했다는 이런 거로 올가매기 위한 건데 그거는 양승태 대법원장이랑 임종원 씨에 관련된 문제지 이 세 사람에 관련된 문제는 아니지 않나요? 하여튼 그랬는데 성창호 판사가 대통령의 특별활동비로 6년을 때렸고 공천 개입이라고 해서 2년을 때렸는데 저는 뭐 작심하고 들어갔어요. 성창호가 어떤 몰골로 하고 나오는 건지 사실 뭐 어제 앉아서 보니까 참 가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뭐 세상이 뒤집혀져 갖고 정말 재판을 받고 있는 건데 성창호는 과연 무슨 생각을 할까? 물론 다들 억울하죠. 조희연 판사도 여러 재판을 하고 삼성 관련 재판 그 영장 관련도 하고 그랬는데 참 기가 막힌 상황이죠 이게. 지금 세상이 뒤집혀 갖고 전부 다 지금 뭐 조금이라도 우파적인 기질이 있었다면 우파적인 성향으로 했었다면 재판을 했었다면 전부 다 이 모양이 되었고 그렇지만 뭐 조희연이나 성창호가 항상 우파적인 건 아니었어요. 물론 성창호는 대통령 관련돼서 이렇게 엉터리로 재판을 때렸고 그런데 어제 이제 제가 들어갔을 때 성창호 이제 주소도 확인을 하고 본적지를 확인하는 게 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성창호는 그 태극기 집회에 나오는 사람 중에 태극기 집회에 나와서 그 물건 파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성창호 그 대통령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저한테 굉장히 자랑스럽듯이 그 성창호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기 친구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똑똑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그 아버님이 어떤 성향이냐 그랬더니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그래서 아버님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고 아들인 성장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해서 제가 대통령 그 재판을 볼 때 굉장히 기대를 하고 봤는데 개판은 아주 뭐 개 엉터리로 때린 거죠. 그랬더니 어제 성창호가 얘기하는데 보니까 본적지가 상주시 외남면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물건 파시는 어르신이 얘기한 게 그게 사실이죠. 저도 상주, 물론 뭐 상주군, 뭐 지금 상주시로 되어 있지만 굉장히 고지식하고 뭐 이런 좌파적인 거는 제가 기대도 못했었어요. 물론 뭐 지금은 젊은 애들 전부 다 똑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뭐 그런 건 아니지만은 하여튼 뭐 그 시대에 아버지 시대의 사람들은 전부 다 우파 좌파 따질 것 없이 당연히 그 좌파라는 성향 자체를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온 거죠. 그랬는데 도대체 성창호는 무슨 생각을 하고 그렇게 엉터리로 때렸는지, 성창호가 그 국정원장 세 사람, 기조실장 또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재판을 한 사람인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엉터리, 도대체 이게 상식이 있는 판사라면 도저히 그 대통령 재판에서 국정원장들 재판에서 그렇게 때릴 수는 없었어요. 뭐 결국은 그게 좌파들의 눈치를 봤거나 아니면은 법률적인 지식이 무라는 상태라는 거였죠. 하여튼 그래서 봤는데 막상 재판에 들어가서 보니까 참 뭐 측은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런 상황에서 재판을 보면서 판사들이 참 곤욕스럽죠. 이게 좌파라서 엉터리 재판을 하고 엉터리 판결을 내리든가, 아니면은 뭐 자기네들도 판사니까, 판사가 판사를 지금 재판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재판하고 있는 판사들보다 더 높았던 부장 판사들이 있던 사람들이니까, 지금 뭐 조희연 이제 판사 같은 경우도 승진해서 부장 판사 이렇게 됐는데, 지금 뭐 판사들보다 더 높은 직급에 있던 사람들을 재판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엉터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판사들도 정말 좌파라 문재인 코드에 맞는 그런 재판을 하고 판결을 내릴지, 아니면 판사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지, 이제 그거는 두고 봐야죠. 정말 이게 기가 막힌 재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판사는 지난번 제가 준비기일 들어갔을 때 보면은 이제 새 변호 인척들이 이거 공소장 일본주의에 다 위반된다 이렇게 많이 우기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하면은 이 재판 안 하고 바로 결론을 내겠다 이렇게 몰아붙인 전라도 판사였는데, 어제 재판에는 이제 변호사들이 주장한 거를 검사들한테 많이 따지기도 하고 검사들한테 그 이제 중재하기도 하는 그런 글을 봤었어요. 근데 이제 공소장 일본주의 여기 대해서 변호사들은 어제 이거는 이제 철회를 했는데, 판사는 여전히 이 공소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자기가 나서서 철회하진 않지만 이거를 그거를 여기 대해서 이거를 그만두게 하지는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재판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서 판사가 조금 좀 이렇게 뭐 잘 따져가면서 한다는 느낌은 잠깐 받았어요. 그리고 뭐 전라도이면서도 조금 성격이 좀 있어서 그게 이제 정말 판사적인 양심으로 할는지 그거는 이제 두고 봐야죠. 하여튼 어제 그래서 저는 한 뭐 3시 반까지 4시 가까이 돼서 있다가 나왔는데, 그 이후로 재판은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뭐 기자들이 한 20명 왔는데 이제 점심시간이 끝나고 나서 들으니까 기자들은 한 8명인가 이렇게 됐고, 방청객도 거의 다 줄어들었고 재판장은 썰렁한 그런 거였었어요. 뭐 오후 재판도 그렇게 다툴 뭐 그런 내용은 없었기 때문에 아마 기자들은, 제가 나중에 기사를 검색해 봤더니 오전에 재판에 했던 그거 가지고 재판 그 기사들이 나왔더라고요. 예, 이렇게 해서 어제 성창호 판사가 나온 첫 재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